못된 시어머니와 복을 부른 며느리. 옛날 옛적 높은 산을 등지고 푸른 들판이 펼쳐진 한 마을에 이름난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엔 늙은 시어머니와 젊고 착한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이름은 순이었고 시어머니는 이름 없이 마님이라 불리며 마을에서도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답니다. 순이는 시집온 첫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떼며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수고를 칭찬하기는커녕 온갖 트집을 잡기에 바빴답니다. 예, 이놈의 밥은 왜 이리 질어? 내 친정에서 밥도 못 배웠니?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 지어보겠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늘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마을 사람들은 안쓰럽게 말했지요. 아이고, 저 순이 며느리처럼 착한 아이도 보기 힘든데. 아니 어쩌다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이냐.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시집온 후 그 집엔 이상하리 많지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소는 해마다 송아지를 낳고 눈에는 벼가 풍년을 이루었지요. 마님은 속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저 계집애가 들어온 후로 이상하게 집안이 잘 되네. 혹시 저 계집이 복덩이인가?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구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 집 뒷산 너머 외딴 샘터에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거기 물은 맑고 귀하단다. 길이 험하니 조심해라. 괜히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마님은 그 샘터길이 몹시 험하고 가파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며느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조심조심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발을 헛디뎌 며느리가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며느리는 한참이 지나 깨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몸에 아무 상처가 없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지요. 얘야, 놀랐느냐?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아내란다. 내 착한 마음을 내가 오래 지켜보았단다. 너는 세상에서도 드문 착한 며느리이니 내가 너에게 복을 하나 내려주마.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조그만 박씨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박을 집에 가져가 심어라. 열매가 맺히거든 조심스레 따서 꼭 어머님과 함께 나누어라.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란다. 순이는 감격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조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씨를 정성껏 심었고 며칠이 지나자 덩쿨이 자라더니 금세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또 잔소리를 시작했지요.
이놈의 계집이 요상한 짓을 해서 저런 박에 열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박이 너무 탐스러워 결국 시어머니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박을 쪼개보라 시켰습니다. 첫 번째 박을 쪼개자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박을 열자 좋은 옷과 비단이 쏟아졌지요. 세 번째 박에선 곱고 착한 아이 인형들이 튀어나와 춤을 추며 웃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순이는 그제야 산속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들끓기 시작했지요. 그럼 나도 가서 박씨를 얻어야지. 다음날 마님은 일부러 더 나이 많은 이웃 할머니를 데리고 같은 샘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부러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눈을 떴을 때 이번엔 산신령의 아내 대신 산신령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눈썹은 하늘까지 치솟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지요. 너는 착한 며느리를 괴롭히고 복을 나눌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니라. 너에게는 벌을 내려야겠구나. 산신령이 박씨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은 내가 가꿀 수는 있겠지만 욕심이 많으면 그 박은 화를 불러올 것이다. 집에 돌아온 마님은 박씨를 심었고 덩굴은 곧 자라 박이 맺혔습니다. 박을 가르자 이번엔 갑자기 박 속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귀신들이 튀어나오더니 방 안을 뛰어다니며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놀란 마님은 마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그날 이후 사람들에게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전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순이는 그 후에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고 물 한 모금까지도 어머니 먼저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님의 마음엔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찌 저런 착한 아이에게 그리 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구나.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순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날 이후 마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마당일도 함께하며 진심으로 딸처럼 아끼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의 변화를 보고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꿨구먼. 이 이후로 마을에는 복은 착한 마음에 깃든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지금도 산속 바위에는 조용히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전합니다. 욕심은 벌을 부르고 사랑은 복을 불러온다. 홍매화 이야기. 옛날 옛적 매화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답니다.
매화나무가지에 꾀꼬리가 앉아 노래를 부르는구나. 저 낭낭한 울음소리 참 듣기 좋구나. 매화꽃은 봄 소식을 알려주는 귀한 꽃이지. 임금님은 흰 매화꽃을 볼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임금님은 이 세상 어떤 꽃보다 흰 매화꽃을 좋아했지요. 그러나 임금님에게 매화꽃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있었지요. 그건 바로 5살 난 귀여운 공주였어요. 어느 이른 봄날 공주는 매화나무 옆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때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와 꾀꼴 꾀꼴 하고 노래를 불렀지요. 어린 공주는 꾀꼬리 노래 소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저 꾀꼬리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공주는 꾀꼬리를 잡으려고 매화나무 쪽으로 뒤뚱뒤뚱 다가갔어요. 그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지요. 잠시 뒤 엄마!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공주는 땅바닥에 그만 나동그라져 버렸답니다. 시종들은 하녀가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었답니다. 하녀가 헐레벌떡 뛰어가 공주를 안아 일으켰어요. 아이고 보니 세상에. 하마터면 하녀는 까무라칠 뻔했지요. 공주가 매화나무 가지에 한쪽 눈을 찔러 철철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녀는 급히 의원에게 달려갔답니다. 그러나 상처가 어찌나 깊던지 공주는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답니다. 애꾸가 된 공주의 모습을 몹시 보기 흉했지요. 임금님은 애꾸는 공주를 볼 때마다 몹시 슬프고 화가 불쑥불쑥 났답니다. 매화꽃을 바라보던 임금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였지요. 여봐라, 저 매화나무를 당장 치워버려라. 그러고도 속이 풀리지 않자 매화꽃을 보면 치가 떨리는구나. 지금 당장 방방곡곡에 있는 매화나무를 몽땅 베어 없애도록 하라. 만약 단 한 그루라도 매화나무를 키우는 백성이 있으면 엄한 벌을 내리리라 하고 말하였어요. 그리하여 임금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다른 꽃들의 부러움을 사던 매화꽃은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답니다. 일부러 공주 눈을 찌른 게 아니었건만 매화꽃의 운명은 확 달라졌지요. 이때 평양성 안에 인자한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선비의 집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죽지 않고 남아 있었지요. 선비의 딸 이화가 흰 매화꽃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었지요. 선비는 늘 걱정이 되었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매화나무를 키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소식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하니까요. 하루는 선비가 딸을 불러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화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매화나무를 베어버리도록 하자. 아버님. 이화의 눈망울에 이슬이 맺혔어요. 나라님의 명령을 어기면 불벌레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 집 뒤뜰에 매화나무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라.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아버님, 매화꽃을 키우는 게 어찌 죄가 되나요? 그래, 그건 내 말이 옳구나. 하지만 백성이 임금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세상인걸. 어쩌겠느냐. 아버님, 저는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계속 매화나무를 키우고 싶어요. 아무리 임금님의 뜻이라지만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뒤뜰에 있는 매화꽃을 다른 사람이 어찌 알까요? 조금만 더 두고 보아요. 이화의 마음이 간절하여 아버지는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평양성 사람들은 물론 급기야 임금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노발대발했답니다. 뭐야? 평양성에 사는 선비의 집에서는 아직도 흰 매화꽃을 키우고 있다니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가 대답했어요. 예, 상감마마.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평양성에 서는 선비와 그 식구들을 몽땅 잡아들여라.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리라. 마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궁에서는 급히 군사들을 평양성에 사는 선비 집으로 보냈지요. 군사들은 말을 달려 선비 집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이때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엔 아직 이른 때였지요.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선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군사들이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다그쳤어요. 아직껏 매화나무를 기르는 집이 있다니 상감마마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럴 수가 있나? 선비 곁에 있던 이화는 몹시 당황하였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식구들이 피해를 입을 것 생각하니 가슴이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답니다. 때마침 석양빛을 받은 매화나무는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말없이 매화나무를 쳐다본 이화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이 매화나무는 소녀가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흰 매화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라 붉은 매화가 피는 나무입니다. 임금님께서 흰 매화나무를 없애라 하셨지 붉은 꽃피는 홍매화를 없애라고 하지 않은 걸로 아옵니다. 그래서 베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자 군사대장이 두 눈을 부릅뜨며 우리나라에 홍매화가 핀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어찌 거짓말을 하려 들었느냐? 하고 으름장을 탕탕 냈어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녀의 목숨을 바치겠어요. 이화가 당차게 나오자 다그칠 수가 없었지요. 꽃이 피는 이른 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만약 이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온 식구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곳에 머물며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처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한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갔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라서 어느덧 봄 기운 매서운 북서풍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매화나무에 점점 꽃망울이 맺혔지요. 이화는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 내가 잘못하여 졸지에 온 식구가 죽음을 당하게 생겼어. 나 한 사람 죽는 것은 서럽지 않아. 하지만 죄 없는 부모님마저 죽음을 당한다면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 이화는 밤마다 매화나무를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매화나무야, 매화나무야, 제발 우리 식구들을 위해 흰 꽃을 피우지 말고 붉은 꽃을 피우려무나. 이화는 밤이 깊도록 매화나무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답니다. 생각하다 못해 이화는 자기 손가락 끝을 물어 피가 흐르게 했지요. 그러고는 그 피를 매화나무 꽃망울에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구었지요. 밤이 되면 이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화나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매화나무 꽃망울은 이화의 붉은 피를 머금으며 나날이 자라났지요. 그러나 이화는 미처 깨달지 못했답니다. 자기 몸이 몰라보게 야위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쯤 이화는 어린 나이에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지요. 이화가 죽고 사흘 뒤 매화나무는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왕궁에서 나온 군사들은 그 꽃망울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붉은 매화꽃이 앙증맞게 피어난 것이었지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난 매화나무에 붉은 꽃이 피는 건 처음 봐. 처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군. 선비는 이화의 영혼이 흰 매화꽃을 붉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잠시 잊고 선비가 말했지요. 자, 보시오. 분명히 흰 매화꽃이 아니라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지 않았소. 내 딸이 말한 대로 홍매화가 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소. 그 때문에 내 딸 아이는 시름에 겨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요. 그러면서 선비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화야, 이 붉은 매화꽃이 내 눈에도 보이느냐? 선비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으로 얼룩졌어요. 이화의 말대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난 것은 기쁨이었고, 이화가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은 슬픔이었지요. 만약 임금님이 온 나라에 있는 매화꽃을 베어버리라 명령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 이화는 저 세상으로 떠나진 않았을 텐데. 군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만 돌아가고 말았지요. 이 일이 있은 뒤 우리나라 땅에는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화의 영혼을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홍매하는 몇 년 사이에 이 거울 저 거울로 활활 퍼져 나갔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붉은 매화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 옛날 매화꽃을 너무나 사랑한 선비의 딸 이화 덕분이라고 합니다. 접동새 누이. 아주 먼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살았습니다. 원님은 아들 9과 딸 하나를 두었지요. 아들들은 우애가 두터웠고 어린 누이를 무척이나 예뻐했답니다. 누이는 오라비들만 보면 아홉 오라비 좋아, 아홉 오라비 좋아 좋아 하면서 방긋방긋 웃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님 부인이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요. 9 아들과 누이는 매우 슬퍼했지요. 얼마 뒤 원님은 새 부인을 맞아들여 딸 9을 낳았답니다. 계모는 욕심이 많아 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온갖 애교를 다 부렸어요. 게다가 9 아들과 누이를 몹시도 구박했지요. 9 아들에게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게 하고 누이에게는 빨래며 설거지를 하라고 닥달했지요. 착한 9 아들과 누이는 계모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답니다. 9 아들은 계모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똑똑하고 훤칠하게 잘 자랐어요. 원님은 그런 아들들을 무척이나 대견스러워했지요. 세민한 계모는 9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꾀병을 부렸지요.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으면 우리 원님은 어찌하누? 원님은 걱정이 되어 건넌마을 점쟁이를 불렀어요. 미리 계모와 말을 맞춘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병은 9 아들 때문에 생겼으니 9 아들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계모는 날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징징 울면서 보챘어요. 견디다 못한 원님은 9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차마 화를 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숲속에서 그르릉 하며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원님은 옳거니 하면서 활을 쏘아 멧돼지를 잡았지요. 그리고 멧돼지의 간을 꺼내 9 토막으로 나누고는 말했답니다. 멧돼지의 간을 너희들의 것이라고 할 터이니 멀리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9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났답니다. 집으로 온 원님은 멧돼지 간을 9 아들의 간이라고 내밀었어요. 계모는 간을 먹는 척 하면서 여기저기 숨겼지요. 새 덩어리를 자리 밑에 감추니 휴리릭, 빈대, 벼룩, 바구미로 변했답니다. 또 새덩이는 부엌에 감추니 휴리릭, 바퀴벌레의 쥐며느리, 지네로 변했답니다. 나머지 새덩이는 지붕 위로 던지니까 솔개와 보라매, 독수리로 변했답니다. 계모는 배시시 웃으며 꾀병을 털고 일어났어요. 계모는 남은 누이마저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요. 9 오라비가 하던 일까지 시키며 더욱 심하게 구박을 했답니다. 누이는 9 오라비가 그리워 날마다 눈물로 지냈지요. 보고 싶어 오라버니. 9 오라비 보고 싶어. 누이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더니 기어이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죽은 누이의 몸에서 포르르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첩동, 첩동, 9 오라비 첩동 하고 우는 첩동새였답니다. 한편 한양에 간 9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과거를 보았는데 첫째부터 9째까지 떡하니 급제를 한 것이지요. 이제 고향에 가서 아버님을 뵙고 누이를 데려오자. 9 아들은 말에 올라 고향으로 향했답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과거 급제 9 형제 납신다. 9 아들이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접동새 한 마리가 날아와 형제 모자에 앉아 슬피 울었답니다. 첩동, 첩동, 9 오라비 첩동. 둘째, 셋째, 넷째, 5째 아들의 모자로 옮겨 앉아 또 똑같이 울었지요. 6째, 7째, 8째, 9째 아들의 모자에서도 울었답니다. 9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길을 재촉했어요. 아무래도 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어서 가자. 9 아들이 도착하자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꽹가리 소리, 나팔 소리가 흥을 돋우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웬 소란이냐?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하며 첫째 딸을 내보냈어요. 첫째 딸은 곧바로 돌아와 소리를 질렀지요. 큰일 났어, 어머니. 큰일 났어.
모라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왔대. 계모는 차례로 딸들을 내보냈지만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얗게 질린 계모는 방바닥을 치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네. 어떡해. 계모는 급하게 자리를 들차고 숨었지요. 그러자 빈대, 벼룩, 바구미가 따끔따끔 깨물지 뭐예요? 아 따거! 아 따거! 계모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달려가 숨었답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 쥐며느리 지네가 마구마구 덤벼들었어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아이고 징그러워. 계모는 정신없이 지붕으로 올라가 숨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솔개, 보라매, 독수리가 날카로운 부리로 마구마구 쪼아댔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 하는 수 없이 계모는 뒤뜰로 도망가서는 굴뚝 밑에 놓인 커다란 떡시루를 푹 덮어쓰고 숨었답니다. 9 아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누이부터 찾았어요. 하지만 누이는 보이지 않고 방 안에서 접동새가 첩동 첩동 아오보라비 첩동 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제야 9 아들은 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아챘지요. 틀림없이 계모에게 구박받아 죽었을 거야. 당장 계모를 찾아 따져보자. 9 아들은 계모를 찾아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방 안에도 부엌에도 지붕 위에도 없었어요. 그때 접동새가 뒤뜰로 날아가더니 떡시루 위에 앉아 첩동 첩동 하고 울지 뭐예요? 따라온 막내 아들이 떡시루를 훌렁 들추었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고로롱 하며 튀어나왔어요. 숨어있던 계모가 멧돼지로 변한 것이었지요. 어이쿠, 집안에 웬 멧돼지냐? 쏘아라! 9 아들은 일제히 활을 쏘았답니다. 멧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거꾸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죽은 멧돼지의 몸에서 부드덕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깍! 깍! 하고 우는 까마귀였답니다. 9 형제는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 뒤로 접동새 누이는 까마귀가 없는 밤에만 나타나 첩동 첩동 아오보라비 첩동 하고 슬피 울면서 날아다녔답니다. 부채와 남학신. 옛날 옛적 버들 강아지가 하나둘 피어나는 봄날이었습니다. 형제는 잔칫집에 다녀오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형제가 마중을 나오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떡이 담긴 바구니를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많이 먹고 얼른 자라거라. 형제는 떡을 들고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흐뭇했지요.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 산골 마을은 너무 좁아.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우리 장사하러 떠나자. 큰아들은 부채를 만들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을 만들었어요. 부채를 다 팔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요. 남학신을 많이 팔아 귀한 것을 많이 사올게요. 마침내 두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떠나자 작은 집은 너무나 커 보였어요. 집안의 동물들도 모두 쓸쓸한 것 같았지요. 부채는 잘 팔리고 있을까? 남학신이 안 팔리면 속상할 텐데. 아휴.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두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밤에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밤마다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멀리 떠난 두 아들의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소서. 신령님, 부디 잘 보살펴 주소서.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큰아들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지요.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이렇게 주룩주룩 비가 내리면 우리 큰아들이 속상하단다. 부채 장사하는 우리 큰아들 부채가 안 팔려서 걱정한단다. 며칠이 지나자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어머니의 얼굴도 활짝 개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우니까 부채가 잘 팔릴 거야. 우리 큰아들 이제 걱정 없겠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또다시 어두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햇볕만 내리쬐는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아, 이렇게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면 우리 작은 아들 남학신 장사는 어쩌란 말이냐. 아휴. 남학신은 비가 올 때만 심기 때문에 날이 맑으면 팔 수가 없지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장터에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니, 몇 날 며칠 비가 그치기만 기도하더니 이렇게 날이 개었는데 얼굴에 무슨 걱정이 그리 가득하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멀리서 남학신을 팔고 있다오. 남학신은 비 오는 날에 신는 신인데 이렇게 맑은 날만 계속되면 누가 남학신을 사서 신겠어요. 비가 오면 부채 장사는 큰아들이 걱정이고 날이 개면 남학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이 걱정이니 아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늘 걱정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다니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이 남학신을 팔아서 좋고 날이 개면 큰아들이 부채를 많이 팔아서 좋을 것 아니에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비가 와도 날이 맑아도 늘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는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동구 밖에 까치가 깍깍 울어댔습니다. 어머니는 까치 소리에 방문을 열었어요. 반가운 소식이 오려나 보네. 장사하러 떠난 두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어머니는 까치를 올려다보며 집 앞을 서성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두 아들이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냐, 얘들아, 어서 오너라.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두 아들을 얼싸안았어요. 어머니와 두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사온 선물들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 비단옷 좀 입어보세요. 어머니, 이 옷비녀도 한번 꽂아보세요. 내게 너희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니? 내게는 너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단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승에 있는 곳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곳 영암에는 욕심이 아주 많은 원님이 계셨습니다. 원님은 백성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빼앗는가 하면 남이 가진 물건에도 눈을 번득이며 탐을 내었습니다. 어느 햇볕이 따스한 좋은 봄날에 원님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스며시 눈을 떠보니 주변이 어두컴컴하여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런데 저 멀리서 저승사자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따라오시오. 행여 나를 놓치면 어디로 갈지 몰라 떠돌게 될 거요. 저승사자는 원님을 염라대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쿠, 염라대왕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직 젊은 제가 벌써 이곳에 오다니요.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어허, 자네가 하도 돈 욕심이 많아 내가 좀 일찍 불렀는데 가만 보니 아직 내가 이승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저승사자야, 이 사람을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 주어라. 원님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이쿠, 살았어. 역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해.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원님을 다시 데려다 주는 게 귀찮았습니다. 원님은 언제나 자기를 이승으로 데려다 주나 하고 기다리는데 저승사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원님을 이승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님, 언제쯤 제가 이승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밀린 업무가 많아서요. 빨리 좀. 이 사람아. 이승 가는 게 옆방 가듯 뭐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나? 그리 빨리 가고 싶으면 노잣돈이라도 주게. 안 그러면 데려다 줄 수가 없네. 노잣돈이라고요? 아시다시피 사자님께서 저를 하도 느닷없이 데리고 오셔서 제가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오는 바람에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저승사자는 얼굴을 실룩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자네 사정이 그렇다면 그럼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라도 꺼내주던가.
저승에 있는 곳간이라고요? 내가 얘기해 주지. 이곳 저승에는 이승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 곳간이 있다네. 개인 곳간이요? 그럼 제 곳간도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물론 자네 이름의 곳간도 있지. 전 그런 곳간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그러니 그 곳간에 재물을 가져다 놓을 리가 없으니 텅 비어 있겠네요. 허허, 이 사람아, 어떻게 이승의 사람이 채집 드나들듯이 저승으로 오갈 수가 있겠나? 이곳의 곳간은 이승에서 남에게 베푸는 선덕이 쌓여지는 저승 곳간일세. 자, 자네의 곳간으로 가보세. 저승사자는 원님을 저승에 있는 원님 곳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자네 곳간이군. 본인이 아니면 절대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어서 자네가 직접 문을 열어보게. 원님이 곳간의 문을 열자 그곳에는 달랑 집 한 단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원님이 아기를 낳은 부인에게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살아생전에 은덕 좀 베풀지. 자네도 옆 곳간인 덕진 곳간에서 빌려야겠구먼. 저승사자는 덕진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덕진 곳간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원님의 등을 냅다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덕진 곳간에서 빌린 쌀 300석은 꼭 갚아야 하네. 그리고 저승에서 고생하기 싫으면 좀 베풀면서 살게나. 예. 원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덕진 사람에게 쌀을 빌렸단 말이지. 우선 진짜 덕진이란 사람이 있는지 직접 봐야겠다. 원님은 그날로 덕진이란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온 동네를 수소문하여 마침내 덕진이란 사람을 찾았는데 덕진은 어머니를 모시고 주막을 하는 처녀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작은 주막에는 덕진이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누더기를 걸치고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밥을 다 먹은 원님이 덕진에게 2냥을 내밀자 아니에요. 1냥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냥을 원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허, 내 차림이 이러니 돈을 덜 받는 거로구나. 다음날 원님은 다시 덕진을 찾아갔습니다. 내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돈 10냥만 구워주시게. 덕진은 이유도 묻지 않고 10냥을 내주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네와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꺼주었다가 떼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아니, 얼마나 급하게 필요하시면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까지 부탁을 하시겠어요. 원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저승곳간이 가득 찰만하구나. 며칠 후 원님은 쌀 300석을 가지고 덕진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 저승에서 빌린 쌀 300석이요. 요긴하게 잘 썼소. 놀란 덕진은 눈을 화등잔처럼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제가 원님께 쌀을 빌려드렸다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쌀을 가져본 적도 없고 원님께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
원님은 쌀을 내려놓으라 말하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유를 묻지 말고 나를 살린 값이다 생각하고 받으시오. 이유는 훗날 알게 될 것이오. 덕진은 쌀 300석의 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원님께서 이 쌀 주신 것은 나보고 더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일 거야. 그러니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 쌀을 쓰자. 덕진은 쌀을 팔아 강에 다리를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강은 비만 오면 물이 넘쳐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강에는 다리가 세워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뱀이 된 신부. 옛날 한 선비가 주막에 앉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옛일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모가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슬피우시오? 선비가 눈물을 쓸어내리며 외란 터지기 몇 년 전에 글쎄 제가 혼례식 날 신부를 오해하여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려. 몰락한 양반가의 먹을 식량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장가는 꿈에도 꾸지 못하였다. 그의 홀어머니는 아들 장가 가는 것을 보는 게 꿈이어서 날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동네 사는 노파가 같은 처지에 몰락한 양반가의 처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처녀 역시 집안이 어렵고 부모 없이 시녀 한 명만 데리고 있는 터라 아무도 장가를 오려 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혼례식을 올리기로 하고 사주단자를 보내 날짜를 잡았다. 새신랑은 날짜에 맞춰 길을 떠나 어느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쯤 주막이 보였다. 주모, 이쪽으로 더 가면 아가씨가 사는 집이 있어? 거기는 내일 혼례는 치르는 집인데 그 집은 왜 찾소? 제가 그 집에 혼례를 치르는 신랑인데 도대체가 길을 찾을 수가 없소. 이쪽으로 쭉 가서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고맙수. 총각은 주모가 알려준 길을 따라 아가씨의 집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를 치렀으나 워낙 없는 살림이라 막걸리 한 동이와 닭 한 마리가 전부였다. 그래도 오랜만에 고기와 술을 마신 신랑은 흠뻑 취해 신부의 쪽도리를 벗기려는데 문풍지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영락없이 사내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신랑은 신부가 정분이 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그 집을 뛰쳐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신부방에 들어간 몸종 사월이는 혼례복을 벗지 않고 있는 아씨를 보고 아씨, 이제 혼례복을 벗고 식사를 하셔야지요. 아니다. 서방님께서는 오셔서 옷을 벗겨주실 거야. 이렇게 며칠이 흘러 사월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씨, 이러다 죽겠어요. 이제 혼례복을 벗고 죽이라도 드셔야 해요. 아무 말이 없었다. 방에 들어간 사월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아씨는 숨을 거둔 뒤였다.
그렇게 신부 집을 나온 신랑은 그날부터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 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올라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 외란이 터졌다. 선비는 왜구들을 피해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상하게 가본 길 같았다. 한참을 가다 보니 주막이 나와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잠이 막 든 선비방에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안개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는데 그곳은 몇 년 전 자신의 혼례를 치는 곳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쌀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월이가 반갑게 맞으면서 아씨, 서방님 오셨어요. 그래, 방으로 모시거라.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는 혼례복을 입은 채였다. 사월이는 밖에 있으면 이 비녀를 주고 술을 한 덩이만 받아오거라. 네, 아씨. 사월이는 술상을 봐서 방으로 넣어주고 마루에 앉았다. 그날도 술을 마시려고 보니 문풍지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가 꼭 사내였다. 문을 열어보니 신부가 신랑을 입히려고 준비한 도포 자루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오해였음을 알고 신부의 혼례복을 벗기고 둘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그 모습에 사월이는 눈물을 훔쳤다. 오랜만에 단잠을 잔 선비는 잠에서 깼는데 옆에 누워있는 것은 혼례복 사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었다. 놀란 선비는 방에서 뛰쳐나와 보니 마루에도 해골이 있었다. 옷을 다 입지도 못하고 보따리만 챙긴 채 그 집을 나와 주막으로 가 주모! 주모! 주모 있는가? 아이고 나리 웬일이세요? 글쎄 저 산기슭에 있는 그 집 처자 아시는가? 아다마다요. 몇 년 전 혼례식 날 소박 맞고 그대로 앉아 죽었다지 뭐요. 참 참한 아가씨였는데 안 됐지 뭐요. 선비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선비는 신부와 사월이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그날부터 선비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억울한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어휴,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목이 마르지 뭐예요? 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어요. 아,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기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하, 별일도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기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아이,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 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이제야 살겠네. 나무꾼은 펑펑 솟은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얼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 뱀을 삼킨 거야? 아이고, 이를 어찌해? 이제 나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왜 삼킨 거야? 아이고, 나 죽었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아니,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뒤질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 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최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아니,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어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글쎄 말이야.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럼 그때 그 장기의 꽁지 깃털은 어찌했습니까? 장기의 꽁지 깃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 놓았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셈으로 함께 갑시다. 자, 어서 앞장서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그 말을 하다가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샘 근처에는 장기에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지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해요. 배에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쳐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에요. 물을 더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해보십시오. 억! 억! 그 틈에 노인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스며시 띄었어요.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지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장기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난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네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것을요. 산삼과 이무기. 옛날에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 다녔지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새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명이 다치면 다른 2명이 정답게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말이에요.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산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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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치며 세 친구는 서로 얼싸안았지요.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아하,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오는 거야. 을이 동이도 옳지 옳지 하며 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 덩굴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바구니를 엮었지요. 근데 누가 내려가지? 을이와 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지를 쳤지요. 내가 내려갈게. 가비는 선뜻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을이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지요.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넣은 뒤 가비는 소리를 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을이 동이는 얼씨구나 어영차 줄을 당겼지요. 가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다시 내려. 그러나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지요. 어이, 을이야. 어이, 동이야. 욕심이 난 을이 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지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데려다 못 대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래요.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한 입에 먹혀버린 게 낫겠다 하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아, 그런데 이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탈하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젓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 묶었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지 뭐예요. 다 올라온 뒤에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어요.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에게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지요. 가비는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을이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욕심 많은 을이와 동이는 이무기에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지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을이 집과 동이 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늙도록 잘 살았대요. 첫날 밤에 쫓겨난 새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을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잔칫날이었거든요. 신랑은 씩씩하게 잘생겼고 색시는 달님처럼 고왔답니다. 밤이 되어 신랑과 색시는
꼭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예쁜 아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잤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색시는 선녀처럼 예뻤지요. 그런데 선녀처럼 예쁜 색시가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끼웠답니다. 방귀를 끼웠어? 신랑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었는데 색시는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버릇없이 방귀를 끼다니? 신랑이 버럭 화를 냈어요. 용서할 수 없어. 당장 나가시오. 방귀를 낀 죄로 색시는 그만 쫓겨났지 뭐예요. 색시는 울며 쫓겨났어요. 어디 가서 사나? 무얼 먹고 사나? 색시는 혼자 외딴 마을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쫓겨난 색시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기를 갖게 된 거지요. 여러 달이 지나 색시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빠를 닮아 씩씩하게 잘생긴, 엄마를 닮아 달님처럼 환한 사내 아기였어요. 이름을 또리라고 지었지요. 엄마가 된 색시는 또리를 알콩달콩 잘 키웠지요. 또리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9살이 된 또리가 밖에 나갔다가 울며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물었지요. 애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친구들이 놀려요. 이리 오렴. 엄마가 얘기를 해주마. 엄마는 아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새색시였을 적에 방귀를 뿡 끼워 신랑한테 쫓겨난 이야기를 말이지요. 또리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방귀 낀 건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어요. 그러더니 또리는 아버지를 찾아 집을 나섰어요. 오이씨 한 대를 옆구리에 차고서 말이지요. 또리는 걷고 또 걸었지요. 걷다 정승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닿았어요. 오이씨 서려, 오이씨 서려.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 서려. 또리는 어슬렁 외치고 다녔지요. 오이씨라고? 아니 저녁에 심는다고? 이튿날 아침에 따먹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한 어른이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리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그 바람에 온 마을이 시끌시끌 소란해졌어요. 그래서 낯선 오이씨 장수에 대한 소문은 정승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거짓말쟁이 오이씨 장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정승이 명령했어요. 그러자 또리는 꼼짝없이 잡혀갔지요.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를 판다는 거짓말쟁이가 너냐? 정승이 물었지요. 그렇습니다. 하하하. 둘러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거짓말을 하다니. 정승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놈! 둘러선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딱 그쳤지요.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아라. 정승은 눈을 부릅 떴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눈을 부릅 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정승이 물었지요. 이제껏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은 사람이 이 오이씨를 심어야만 오이가 열립니다. 하고 또리가 말했어요. 뭐? 세상에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정승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자 또리는 속으로 이때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찌해서 아버님은 방귀 뀐 죄를 씌워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까? 그 말에 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놀랐지요. 정승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슬기롭게 자랐구나, 내 아들아. 정승이 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뒤 어떻게 되었겠어요? 또리는 정승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화가 노인의 그림. 고작 노인네가 그림 그리는 거나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건가 싶어 어지간히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우물을 찾아 나서려는데 문득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리기에 이렇게 난리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림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노인이 마침내 만족했다는 듯 붓을 내려놓자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사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가? 내 말이 이제야 믿어지나? 노인은 한마디 툭 내뱉었다. 저건 진짜로 복동이 자네 안사람 얼굴 아닌가?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 하나가 조금 전 넋이 빠진 얼굴로 중얼거린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맞아. 정말 똑같아. 보지도 않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옆에 앉혀놓고 그린 것처럼 반박이로 잘 그렸을까? 이거 참 귀신이 tam복할 노릇이로구만. 일단 침묵이 깨지자 이번에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짓거리는 바람에 금세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냥 평범한 여자 그림인데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남자는 신이 난 듯 우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오. 배우자 그림이지. 배우자 그림이라니요. 저 노인은 복덩이 얼굴만 보고서 일면식도 없는 복덩이 안사람을 그려낸 거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곧 갈 노릇이라는 거지. 복동은 아침부터 할 일 없이 앉아만 있는 노인 옆에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영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닐 뿐이요. 특별히 머무는 데가 없으니 특별히 어디서 왔다고도 할 수 없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면 알지 않소. 화가가 그림 그려서 돈 버는 것 말곤 무슨 재주로 끼니를 해결하겠소. 그게 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배우자 그림이요. 네? 나는 당신 얼굴만 보고서도 당신 안사람 얼굴을 똑같이 그릴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만 보고서 얼굴도 모르는 제 마누라를 그린다니요? 과장이 좀 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지.
내가 자네 안사람 얼굴을 그려보겠소. 저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영감님께선 나중에 그 창피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창피를 당하는 게 난지 당신인지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이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하고 말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몇 번을 해보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을 거요. 하지만 나도 공짜로 그릴 수만은 없지. 그림값을 낸다면야 얼마든지 그려주겠소. 혹시 안사람 말고 서방 얼굴도 가능하신가요? 몸집 작고 얼굴이 누리게 한 여자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배우자 얼굴이라 했으니 당연히 서방 얼굴도 가능하오. 하지만 내가 당신 남편 얼굴을 제대로 그린다면 아까처럼 돈을 내시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종이 위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직 젊은 남자였다. 여자는 그림을 받아들고서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아니, 이건 똑같네, 똑같아. 생김새만 똑같은 게 아니야. 오른쪽 눈 옆에 세로로 점이 3개 있는 것까지 똑 닮았구만. 보아하니 내가 그린 게 당신 서방님이 틀림없는 것 같소만. 노인이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치마폭에서 동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 놓았다. 영감님, 제 것도 한번 그려주시오. 이번에도 노인의 유려한 손놀림은 변함이 없었다. 노인이 그린 그림에 다시 한번 탄성이 터져 나왔고 다음은 내 차례라며 실랑이가 벌어지려는 찰나였다. 느닷없이 노인이 뭐하는 건가 의아해 하면서도 자석에 끌려 가는 것 마냥 다들 노인의 그림에 빠져들었다. 그림 속 여인은 아직 앳된 티가 남은 소녀에 가까웠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방금 전 벼루 옆에 동전을 내려놓은 남자를 쳐다봤다. 이것도 당신 거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제 배우자 그림은 방금 전 그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당신은 2명의 배우자를 맞을 운명이요. 아까 그린 건 현재의 배우자, 지금 그린 건 미래의 배우자요. 말문이 막힌 남자 대신 옆에 덩치 큰 연인이 반박했다. 여기 안 사람은 몸도 쌩쌩하고 내외간 금술도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좋은데 아니 그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봤다. 돈을 마저 내야지. 네? 아까 낸 돈은 처음 그림값이고 2번째 배우자 그림값은 아직 안 내지 않았소. 흥분을 삭히려 애쓰던 남자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며 자리를 떴다. 남자는 그런 노인을 멀거니 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뭘 말이요? 배우자 얼굴을 그려주신 거요. 제일 마지막 그림을 제외하면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감님께선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남자를 마주봤다. 미래를 읽는다. 나는 다만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만 보는 능력이 있을 뿐, 수많은 인연 가운데서도 남녀 관계로 맺어지는 배우자 운만 보니까 그건 꽤나 성가신 일이요. 근데 왜 성가시다는 거지요? 당신은 자신이 훗날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오. 미리 알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지 않다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이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꼬마는 돈 때문이라 생각했는지 제법 맹랑한 소리까지 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우리 집은 요 앞에서 밥집을 해요. 어머니한테 식사 한 그릇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걸로 그림값을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노인이 꼬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그림은 못 그려준다. 꼬마는 시무룩해졌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요? 밥값이 그림값에 못 미치나요?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요? 돈 때문이 아니면 왜 못 그려주시냐고요? 집요한 것이 꽤나 성가신 꼬마였다. 너는 장가를 못 드니까. 네? 때를 쓰던 꼬마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됐다. 노인은 짐을 싸서 유유히 발걸음을 옮겼다. 반년 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뉘신지 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옆 동네에서 이상한 노인이 그림 그리는 것을 함께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남자는 팔생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참말 기억력도 좋으시오. 혹시 그 뒤에 노인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노인이 2번 장가 갈 거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오? 네, 노인한테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노인이 말한 대로 됐소. 네? 막돌이, 그 남자 이름이 막돌이요. 막돌이의 한 사람이 만삭이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떴어. 산모랑 아이랑 둘 다 죽었지. 막내 동생이 시리에 빠져 있는 걸 본 형님은 재혼을 권유했소. 형님은 수소문 끝에 친구 딸과 막돌이를 맺어줬다오. 혼례식 날 신부 얼굴을 보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노인이 그린 그림 속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 제일 놀란 게 막돌이 본인이었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표정도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았다. 금동이가 죽었다오. 금동이요? 왜 그 자기도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매달리던 맹랑한 꼬마 녀석 말이오. 그렇다면 남자도 팔생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다. 그렇소. 그 아이는 배우자가 없을 운명이었소. 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오. 여기까지 말한 팔생은 잠시 숨을 돌리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거 참 어쩐지 으스스하구려.
하지만 배우자 그림이라. 공기 중에 달콤한 치자꽃 향기가 감돌았다. 지혜로 끓인 심리국.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서해 바닷가였습니다. 어느 날 봄,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죽이라도 씌워주려고 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심술쟁이 부자를 찾아가 빌었습니다. 어르신, 쌀을 좀 구워주세요. 이번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또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어찌나 먹을 것을 보채는지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 가을에는 배로 걷겠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슬며시 웃다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갚아라. 농부는 급실급실 절을 하며 반 정도 담긴 쌀 한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쌀 한 톨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 없이 큰 기침만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심술쟁이 부자가 가만히 있다니 말입니다. 심술쟁이 부자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이 이 동네 최고의 미인이라지. 게다가 마음씨까지 곱다니 내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심술쟁이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슬슬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자는 어떻게 하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만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옳지! 됐어! 바로 그거야! 심술쟁이 부자는 농부를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쌀을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쌀 한 톨도 갚지 않았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농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에휴,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는 워낙 농사가 안 되시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어르신. 심술쟁이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마누라 생일인데 마누라가 국을 좋아하니 심리국을 끓여다 바쳐라. 만약 심리국을 바치지 못하면 네 딸이라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심리국이라고요? 그런 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하여튼 심리국을 끓여오게. 농부는 기운이 쭉 빠져 허청허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러웠죠. 아이고. 농부는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 누워 속을 태우며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농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의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니. 내일까지 십리국을 끓여다 바치라고 하는데 내 생전에 십리국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 아내와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십리국이요? 농부는 방바닥에 내려앉을 듯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자 영감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구나. 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말이야. 아이고, 이 일을 어쩌니? 아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잠자던 막내 새들이도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우는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를 생각하자 속이 답답해진 딸은 서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는 오리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한가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울음을 그친 쇠돌이가 오리를 보자 갑자기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리.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 어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뛰어오며 들어오자 농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오리 2마리를 잡아 끓이면 십리국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오리가 1마리면 오리국, 2마리면 십리국이잖아요. 딸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맞아. 농부는 딸을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 최고다. 부자 영감이 매일 육지에서 나는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고기만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 길로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리야. 우리 좀 도와주렴, 오리야. 제발 이리 오렴. 하지만 오리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까지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오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 농부와 아내는 기운이 빠져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어디야 너를 줘라 에이 어디야. 늙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늙은 어부는 울고 있던 농부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어? 농부는 늙은 어부에게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에이, 고약한 부자 영감. 늙은 어부는 농부의 등을 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리야. 마치 오늘 그물에 오리 2마리가 걸렸으니 자네에게 줌세. 그러고는 선뜻 오리 2마리를 농부에게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오리 2마리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1마리면 오리국, 오리 2마리면 십리국. 어서 끓어라.
아내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쇠돌이를 등에 업고 있던 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더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오리 한 마리는 오리, 오리 두 마리면 십리. 십리꾸가 어서 끓어라. 맛있게 끓어라. 노랫소리에 맞춰 농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멍글멍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십리국을 끓여왔습니다. 농부는 오리국을 조심조심 부잣집으로 들고 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심술쟁이 부자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국그릇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십리국이라고?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오리국을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멀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겨우 오리 두 마리를 들고 와서 3년 동안 진빚을 떼어오려는 수작이냐? 이거 완전 돈놈신 뻐르구나. 부자는 분통에 터지는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십리국을 가져오랬지 오리국을 가져오라 했느냐 이 나쁜 놈 같으니. 농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부대로 십리국을 끓여왔는데요. 오리 한 마리로 끓이면 오리국, 두 마리로 끓이면 십리국이 아닙니까? 십리국을 끓여 오리 두 마리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요. 농부의 말에 심술쟁이 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슴을 치며 궁시렁거렸습니다. 이놈의 오리들! 이놈의 오리들! 상위에 올려진 오리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무락무락 나고 있었습니다.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아직 어렸지만 날마다 밭에 나가 김을 메고 거름을 주었어요. 땀 흘려 돌보는 덕분에 농부네 밭에는 무엇을 심어도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자, 올해는 밭에 무엇을 심을까? 옳지, 맛있는 무를 심자. 농부는 밭에다 무씨를 뿌렸어요. 해가 뜰 때부터 밭에 나가 정성껏 무를 가꾸었지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이 되자 무는 무척 탐스러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무는 처음이야.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무를 거두어 들였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무 하나가 영 뽑히지 않았어요. 영차.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휴, 나 혼자는 안 되겠는걸. 농부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멍멍이까지 식구들을 모두 불러왔어요. 아버지가 농부 뒤에 매달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뒤에 매달렸어요. 영차. 세 사람이 당겨도 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저도 같이 당길게요. 농부의 여동생도 어머니 뒤에 매달렸어요. 농부 뒤에 아버지, 아버지 뒤에 어머니, 어머니 뒤에 여동생, 여동생 뒤에 멍멍이 모두 함께 물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어여차 모두들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어여차. 그 순간 무가 쑥 뽑혔어요. 아이쿠. 모두들 쿵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농부가 외쳤어요. 와, 이 무 좀 보세요. 세상에, 우리 키만큼 큰 무로구나.
이렇게 커다란 문을 처음 보았어요,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정말 크구나. 식구들은 입을 딱 벌리고 커다란 문을 만져보았습니다. 야, 정말 크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무로 무엇을 할까? 맛있는 김치를 담궈 먹을까? 여동생도 한마디 했어요. 맛있는 무시루떡 해먹어요, 어머니. 농부가 의젓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먹기에는 아까워요. 사또님께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농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자꾸나. 사또님도 이렇게 큰 무는 못 보셨을 게다.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농부는 물을 짊어지고 사또에게 갔어요. 내 평생 이렇게 커다란 무는 처음 보는구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무엇인가 선물을 해야겠구나. 사또는 무척 기뻐했어요. 여봐라, 곳간에 무엇이 있느냐? 예, 엊그저께 선물로 들어온 송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나. 그 송아지를 가져오너라. 농부는 사또가 준 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가 커다란 물을 사또에게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장이 농부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까지 물을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다고? 그렇다면 나는 송아지를 바쳐야지. 그러면 사또께서 아주 큰 선물을 주실 거야. 욕심쟁이 농부는 외양간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 사또에게 끌고 갔어요. 사또님, 제가 키운 송아지입니다. 사또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고맙구나. 이렇게 훌륭한 송아지를 받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또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여봐라, 곳간에 무엇이 있느냐? 예, 엊그저께 선물로 들어온 커다란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무를 가져오너라. 사또는 부지런한 농부가 가져온 커다란 무를 욕심쟁이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바보짓을 했담. 귀한 송아지를 이까지 무와 바꾸다니. 욕심쟁이 농부는 커다란 물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